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특검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요. 또 어느 정도 사과 부분도 있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라든지 내용도 여러 가지 기자회견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그 얘기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로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또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은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이고 날수로는 631일 만이었는데요. 지난 뉴스픽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질의응답만 이어지지 않았고 네. 앞부분에 23분간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총선 참패 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좀 비슷한 내용이 줄을 이뤄서 좀 기시감이 들었는데요. 대체로 나는 또는 우리 정부는 잘했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격이었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었는데 저출산 관련 대응 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대했던 질의응답에서는 질문은 20개라는 보도가 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네. 모두 세어보니까 한 19개 19개 질문이었고요. 정도. 네, 그중에 2개의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 외교안보, 경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질문을 해서 중간에 좀 흐름이 끊기는 것이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외신으로 가면서 사실은 흐름이 좀 끊긴 게 아니냐 이런 평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정치 관련돼서 특검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각각 대답을 좀 달리 했어요. 어땠어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진되는 특검법은 주가 조작 관련이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명품백 관련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혼재돼서 대답이 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대답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임기 중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 부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 부분인가요? 네. 현명하지 못한 처사. 네, 사실 사과라는 표현 썼지만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표현 좀 어색해요. 사과를 드리고 네, 있다고요? 매우 어색해서 그러니까 사과는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뭔가 떠밀려서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이뤄진 후에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 자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되는 제도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요. 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에 외압이 있을 때 그리고 고위공직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을 향해서 입법부인 국회,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마치 특검이 검찰에서 또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부실하면 행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또 대통령은 앞서 영상 뒤에 뭐 도이치니 뭐니 이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고 할 만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총장이었죠. 네, 네. 시절이라서 과연 이게 정말 수사가 잘 됐는지 또 소환조사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탈탈 털 내용이었는지 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대통령이 언급한 사과는 명품백 관련이었고 후에 언급한 내용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사실상 좀 대답도 맞지 않았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정치 공세, 뭐 정치 행위 이런 비판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부인의 처신, 뒤늦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 이러면서 마치 눈 감아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좀 기자들이 좀 더 이어서 질문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질문들이 더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도 물어봤는데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매체의 보도가 지금 쏟아졌습니다. 네, 이 질문도 답변과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야.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게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의구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특검법 좀 거부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BBC 기자의 말처럼 네. 정말 질문 여기서는 질문이 굉장히 뚜렷했지만 답변은 안전하고 좀 막연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확히 기자 질문을 피한 것인데 네. 외압, 질책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현재 공수처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 어렵게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을 곧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질문도 있었는데 질문이 두 차례나 나왔네요. 이 부분은. 네, 두 차례나 나올 만한 질문이었는지 사실 좀 이것도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네. 중앙일보 기자와 마지막 추가 질문에서 TV조선 기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오해는 풀었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 나갈 거라 생각한다. 20년 교분이 있기 때문에 재충전이 끝나면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과 또는 이제 당직자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서 정치인으로 길을 잘 걸어나갈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두는 표현을 써서 마치 둘의 관계는 이미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시사하는 좀 대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뭐 조금 아마 준비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답변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정치 질문하다가 갑자기 외신으로 넘어가고 네. 뭐 경제 뭐 이렇게 가면서
뭔가 흐름이 끊기는 모습. 사실은 뭐 외신 질문 필요는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 질문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아니었나 싶은데 네. 구분하면서 질문하면서 뭔가 네. 흐름이 좀 끊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느꼈는데요. 외교안보 관련 이야기는 대체로 외신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네. 일본 니케이 기자도 발언권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아쉬운 대목은 굳이 일본 기자에게 지금 외교 현안 시급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니케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질문과 또 기시다 총리와의 뭐 협력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 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면서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발언 네. 이거를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남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경제지 기자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는데요. 사실 지금 반도체나 주식 문제보다 최근 화제되고 있는 네이버 라인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네, 이 부분이 참 네, 좀 역시나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질문을 꼭 해야 될 질문들이 빠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진솔하고 허심 탄회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어제 보수 언론에서도 그 타이틀로 낸 것이 뭐 페이퍼 없이 네. 질문 20개를 다 받았다. 뭐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사실 페이퍼가 있건 없건 정확한 답변을 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페이퍼가 무슨 필요한 소용인가. 상황인가 싶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당도 역시나 여당은 이제 반대로 이제 비슷한 보수 언론과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고 다짐도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 이렇게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야당은 뭐 대체로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논평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자회견 직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논평을 냈는데 김건희 특검법 또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최상병 특검법도 역시나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후에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는 우리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만 채워졌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를 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조국혁신당 어제 강미정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특한 취향을 존중하면서 언론사를 콕 집어서 단독 회견을 했던 것들이랑 좀 별 다르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이 됐는데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대통령실에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은 윤 정부에서 공직자로 일하면서 친윤계 인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또 이번 총선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3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TK에서 당선된 인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로 TK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변화와 쇄신이 아닌 국민의힘은 안정과 관성을 택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108명 중 102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70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요. 상대 후보였던 이종배 의원은 21표,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습니다.
자, 추신님 원내대표 당선 소감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추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 총평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과 제 생각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요. 네,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이번 총선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 각종 정치 현안 또 조국 혁신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자, YTN 계셨는데 어떻게 글로 가게 됐습니까? 네, 일로 좀 옮겼는데 YTN 당시 인터뷰할 때 그 사투리 네,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예. 또 그 사투리 그게 뭐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풍을 일으켰고 선거에서 네네. 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하고요. 예.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그 기자회견 보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민심 읽기를 거부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고요. 네. 마치 옛날 그 동화에 나오는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국정 기조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네. 그 자신은 여전히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총선 민심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네. 그걸 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정말 그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뭐 기대치에 점수를 좀 줄 수 있을까요? 기대치에 거의 부합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전혀 저는 총선 민심을 읽지를 못하거나 또 읽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아하. 그 기자회견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조국 대표 만날 수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만남에 선을 긋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만나자고 하면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만나자면 당연히 만날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만나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을 긋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저는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임 그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그 홍철호 씨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제 그 후로 민주당을 방문을 하고 또 국민의힘도 방문을 했는데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방문을 안 했어요. 아하. 이게 매우 이상한 게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간에 신임 정무수석이 딱 그 임명이 되면 바로 첫날에 의석이 있거나 뭐 주요 정당은 무조건 다 방문을 합니다. 네. 방문을 하거나 또는 뭐 그 난을 보내거나 하는데 그렇죠. 그 이 홍 정무수석은 조국혁신당에 대해를 향해서는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면 선을 긋지 않겠다는 말은 했지만 속내는 조국은 만나기 싫다, 이준석은 만나기 싫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지만 만날 의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홍 정무수석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자들 질문 앞에서 마치 본인이 대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표현을 했으나 네. 두고 보시죠.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네. 전화가 오는지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 보시면 금방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 8일 날 더불어민주당하고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 열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검찰개혁 22대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 계획이나 방향은 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개혁을 추진했고,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전반기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향하면서도 당시 의석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그쳤고, 그 다음에 후반기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갔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부패 경제 범죄 등 이 조건을 달아서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그 등이란 걸 사용을 해가지고 등이란 단어를 확장 해석해서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추구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를 법률로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검찰청을 그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과제고 그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 문제가 있는데 공수처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당시에 그 바른미래당 등의 그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규모를 매우 축소해서 지금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검찰로 얘기하면 순천지청보다 못한 정도의 규모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공수처에 대한 그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 기대를 다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또 공수처가 여러 중요한 수사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수처의 그 규모, 역할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제 구체적 계획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찰 관련된 뉴스가 좀 있는데요. 특히 피의자를 회유한다 이런 내용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부지사가 그 파티, 술 연어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장시호 씨도 회유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정말 재벌을 개 못 준다, 개벌을 재 못 준다 이런 옛날 상이 드는 게 심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과거 한명숙 총리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가지고 증언 연습시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근절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시 그대로 반복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술을 먹었니 안 먹었니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지금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확인이 된 건 뭐냐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17회 출석을 했는데 72회 조사를 하고 그중에 또 조서는 19회만 작성을 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황당한 거죠. 그럼 도대체 불러놓고 조사를 안 한 기간 그리고 조서를 안 쓴 그때는 뭘 했느냐. 가히 심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짓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다른 대화를 한 거죠. 그것이 압박이건 유혹이건 권유건 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서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는 관행. 이것이 과거 특수부 수사에서 내려왔던 관행인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실제는 증언을 조작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도장 찍게 만들어서 그 본인 또는 그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람, 특히 검찰이 실제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수사 관행을 해왔지. 매우 불법적인 관행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수수사 잘한다는 검사들은 이런 행태를 해왔고 그걸 전수해왔습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편의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압박을 줘가지고 다른 진술 또 별건 수사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런 검찰의 이 잘못된 수사 방법 막을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좀 법적 제도적으로는 뭐 수사 절차법을 신설하든지 수사 절차법, 예.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네. 소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조서를 다 남길 것. 아하. 예. 참관을 전제로 당연히 예. 배석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찰 특수부 조사에 그걸 분명히 투명화시켜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뭐 허위 증언 연습시키다거나 또는 뭐 유혹을 한다거나 네. 이런 별건 수사 이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역시 이제 금지돼야 되는데 그걸 기법처럼 마치 잘하는 기법처럼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검찰 내 감찰부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과거 한동수 그 감찰부장이죠. 예, 대검의 이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찰을 철저하게 했어요. 저는 대검 내 감찰부는 무조건 비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이런 각종 검찰 내부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도록 이 감찰부의 기능을 검찰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을 못 바꾼다면 감찰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감찰은 비검사 출신이 하는 게 지난번처럼 한동수 감찰부장처럼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막 혼자 주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사실은 이정섭 검사 지금 탄핵 심판 받고 있고요. 손준성 또 지금 언급된 김영철 검사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 부분? 저는 검사 탄핵이 우리 법 제도상 허용되고 네. 활용되어야 한 제도 아닙니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행에서는 마치 검사 탄핵을 하면 그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이런 예. 그 언론 보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 뭐 영국 사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판사 탄핵, 검사 탄핵 1년에 뭐 수시로 합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국 법 제도가 문을 떴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즉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되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법적으로 기소가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탄핵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의 권능으로 헌법이 부여를 했는데 그걸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의 권위가 워낙 세고 또 그에 대한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검사가 피의자 기소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업무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 기소한다고 어느 누구도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네. 그러면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돼야 된다. 그게 당연히 하는 자연스럽게 것이다. 예. 너무 당연한 거고 일상 업무다. 국회의 업무라고 봅니다. 잘못했으면 누구라도 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탄핵이 네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말씀.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에도 조금 나오긴 나왔지만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좀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글쎄요,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도 있고 이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인 수사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그었다고 봅니다. 아, 어떻게 어제 그건 겁니까? 정치공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정치공사라고 한 얘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먼저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고위검사, 검찰총장 포함해서 검사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공사라고 선을 딱 그었기 때문에 검찰총장 포함해서 수사팀 등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원석 총장은 임기 말에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뭐 자존심 또는 네. 검찰의 조직 소위 등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환을 할 것이다. 예. 예, 소환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용산에서 그걸 받을 것인가 저는 김건희 씨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서면 조사로 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명품백 수사도 있지만 뭐 주가 조작 수사라든지 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본인 검찰총장 시절 때 네. 엄청 털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기자들이 더 질문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저라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이 네. 문재인 정부 때 털었는데 나올 게 없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검찰총장은 본인이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평검사에 대한 인사에 깊이 관여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예. 당시 서울중앙지검 그 수사팀들이 수사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죠. 검찰 조직의 특성상 수사팀이 현직 검찰총장 및 그 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네. 거짓말이라 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그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털었다 그런데 나온 게 없다가 아니라 네.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 때 하여튼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슬로건 해서 예. 국민들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뭐 또 너희들 쫄았지? 이제 미친다! 뭐 이렇게 사투리 아주 예. 눈에 띄었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예. 특히 검찰 정권, 뭐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실현 가능한지 그 방안이 좀 있을까요? 당장은 지금 이번 총선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큰 균열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레임덕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조국 신장이 처음 말을 선거 기간에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이셨던 이석연 처장께서, 네. 이석연 변호사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라고 1년을 단축하자란 말을 공개적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자 등도 그 임기를 1년 줄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역시 조기 종식을 얘기한 거죠, 사실상. 저는 지금 시점에서 조기 종식의 그 방법, 시기를 현 시점엔 특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네.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강고해 보였던 검찰 독재 정권의 성벽의 균열이 갔고 조국신당과 저는 그 균열을 더 크게 벌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또 국민들이 그 두려움이 없게 되면 조기 종식을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나서면서 그 조기 종식의 방법과 시점이 결정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미 보수정당인 개혁신당에서 그 방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조기 종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탄핵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그 김계환 사령관이 그 박정훈 대령에게 말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경로란 말에 포착을 언론들이 잘 안 하는데 그냥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 경로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을 했겠죠. 네.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 내용이 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으니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죠.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수사 외압, 그렇죠. 직권남용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 확인된다면. 네. 그 과거 그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예컨대 우병우 수석 등을 기소할 때 했던 논리 그대로 보게 되면 네. 정확히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네. 수사 외압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물론 기소는 대통령 임기 후죠. 네. 근데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탄핵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금 교섭단체 좀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긴 했지만 20명 의원 확보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황운하 원내대표가 좀
교섭단체 문턱 낮추는 법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교섭단체 추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먼저 이제 법률가들 또는 정치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교섭단체 20석은 유심의 잔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유심 예. 전에는 다 10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학계나 법학계에서는 다 이게 정치개혁의 과제로 낮추자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조국혁신당만의 그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 교섭단체 수를 낮춰달라고 공식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아, 예. 예. 이거 먼저 말씀을 꺼내신 분은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신 겁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것이다. 예. 네,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예. 민주당에서 당시 상황실장이 있었던 김민석 의원이 낮추자 얘기하셨고 네. 또 서영교 의원도 얘기하셨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얘기하셨고 또 그리고 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10석으로 낮추자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뭐 그게 큰 방향에서 맞다고 봅니다. 음흠. 근데 지금 이걸 하려면 국회에서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된 상태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을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가 또 안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또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법적 노력을 할 것인데 뭐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천천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단계 천천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자, 뭐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질문 좀 드려보면 지난달에 이제 한번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뭐 술도 한잔 예.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자꾸 계속 연락이 좀 있습니까? 물론이죠. 뭐 아, 그때 합의 사항이 예, 그 정무실장을 통해 소통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고 예, 그래서 그 민주당 측에서는 김우영 정무실장,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이제 조용우 정무실장이 두 분이 원활히 소통하고 뭐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사실 지금 댓글에서도 민주당하고 관계 부분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언론에서는 또 민주당하고 관계를 좀 갈라치기 하거나 뭐 이런 또 우려 섞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제가 조국혁신당 당직자조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관계가 뭐냐. 네. 한편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확고한 협력 관계다. 근데 그 개혁과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생산적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협력과 경쟁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일부 진보층 또는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 갈라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지난 총선의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등장했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혁신당 만들지 말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네. 특정 이름은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투표 의지가 높아지고 넓은 의미의 진보개혁 진영의 외연이 확장돼가지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기고 조국혁신당도 이겼습니다. 그 사이에 일정한 협력도 있었고 두 당 사이에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당을 합친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긴 겁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 몇 프로다가 나오는데 그렇게만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13%에서 1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확고하게 범진보, 범민주 진영이 우위에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즉 범진보 민주 진영의 외연이 또 영어식 표현으로 파이가 커진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게 두 정당이 사이에 물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이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일정한 경쟁이 양당 모두에 좋다. 그리고
협력할 것은 확고히 협력해서 나아간다. 네. 이것이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의 기본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민주당과 그 토론회 하면서 특검 3가지 언급이 됐었는데 대표님 자녀 입시 비리 수사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또 특검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그 특검 관련해서는 요 얘기를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아, 예, 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음흠.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님 등이 그 거론을 하셨는데 네. 저희 딸에게 장학금을 주셨던 그 노환중 원장님의 네. 경우 노환중 원장님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다 고소를 하셨습니다. 아하, 예. 실제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음흠. 그 법정에서 그거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네. 폭로를 하셨어요. 음흠. 그때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자기에게 조국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조국과 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사가 뇌물을 준 것처럼 음흠. 발언하도록 회유했음을 얘기를 하고 정말 격정 토로를 법정에서 하셨습니다. 네.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음흠. 그에 대해서 아마 참으실 수가 없었던지 그 해당 검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아하, 예. 앞에 말씀드렸던 이화영 사건, 음흠. 이화영 부실 사건 같은 경우도 큰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이죠. 비슷하다. 해유하고 이런 어떤 네, 불법적인 검사가 수사. 피의자를 예. 회유를 해가지고 예. 조국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라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분이 끝까지 그걸 거부하니까 막 그 검사가 온갖 얘기를 했다고 음흠. 법정에서 소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민주당에서 포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당사자라서 그 외에 또 추가 언급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아하, 예. 뭐 민주당에서 그 사건 조작 특검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이 사건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민주당 내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국 대표님하고 저도 제가 SNS 친구이긴 한데 제가 자주 네, 이제 그렇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레버넌트 그 포스터를 올리셨더라고요. 예, 제가 저도, 자주 보는 영화, 여러 번 본 영화입니다. 저도 한 예. 두어 번 봤던 거 예. 기억이 나고 아주 인상적인 영화인데 뭐 그럼에도 이 영화가 좀 복수를 성공하는 뭐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누구를 겨냥한 거냐,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한 걸 이제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예. 뭐 일부 보수 언론이나 또는 뭐 국민의힘 등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만약에 우리 국민은 현명하거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690만 명의 유권자들이 표를 줬겠습니까? 네, 690만 명의 유권자들에 대한 이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레버넌트 포스터 저는 사실 자주 일부러 봅니다. 오래전부터. 예. 보는 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잡고 그 정말 엄혹한 현실, 네. 고통 속에서 주인공이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살아남아서 참 자신의 대단합니다. 예.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음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제가 검찰개혁을 해야겠다. 네. 정치개혁을 해야겠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겠다. 저희 정치를 하겠다는 했을 때 그 결심이 안 있었겠습니까? 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레버넌트의 주인공처럼 그 보시면 말 뱃속에 들어가서 압니다. 예. 덜덜덜 살기 떨면서 위해서. 살아남고 나와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적 복수 이런 게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들이 말했던 구호 그대로 징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게 제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영화를 자주 봅니다. 네. 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방송에서 또 인터뷰에서 대법원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대표님의 정치를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뭘 갖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일단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알 수가 우리 없죠. 법률가들이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아무리 뭐 법률가를 하더라도 그 네. 내부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저는
그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걱정, 두려움, 우려 때문에 저 현재 활동을 멈추거나 또는 자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물론 대법원 선고가 나서 나쁘게 나게 되면 그걸 당연히 승복할 거고 나쁘게 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이상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더라도 정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제가 한 거고요. 그 원동력이 뭘까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난 뒤에 여러 일을 겪었는데 네. 만약에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하다가 뭐 제가 좌절했죠. 네. 또 저나 가족들도 다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학교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논문 지도 학생들 지도하고 강의하고 했겠죠. 그런데 운명의 여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었는데 네. 저로서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그 계기를 그 첫 출발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검찰권의 오남용 문제가 저 개인만이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교수였다, 민정수석이었다,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여러 수사가 있었는데 네.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저는 뭐 아까 살아남았다 해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 수사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가 풀어야겠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뭐 개념으로는 검찰 개혁인 것이고 네. 또 검찰 개혁이 단순히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개혁과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왜냐하면 개혁이요. 예. 검찰 개혁을 하려면 법과 제도를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것은 정치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개혁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저의 그 원동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좀 이어지는데 예. 대통령 설문조사에 이제 대표님도 언급이 됩니다. 대선도 혹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올려진 걸 제가 보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야말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고 네. 그 신생 정당의 그 신인 아닙니까? 네. 그런 그 경륜도 짧고요. 얼마 안 되고요. 그 점에서 저는 뭐 아직 대선 운운할 그런 경륜이 없다, 네.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는 신생 정당의 그 초선 정치인으로서 이번 21대 국회 때 성과를 내는데 오로지 매진할 생각입니다. 4년 뒤에 뭐 대선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한번 직접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7시 반 말고 8시 이후에 불러주시죠. 8시에 꼭 저도 지금 잡도록 아침 회의가 하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회의실 바깥에서 네. 차 안에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어서 예. 7시 반에 일정이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한 8시 이후에 불러주시면 제가 스튜디오 가서 우리 박 변호사님 직접 뵙고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다음에 뵙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현안, 또 한반도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기자회견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어제 이준현 기자회견 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옛날에 뭐 야당을 무슨 카르텔이다, 네. 공산 전체주의다, 입만 열면 그냥 막 그 갈라치고 적대시하고 네. 이런 태도는 없어졌죠. 네. 그게 여당에서 나오는 방송 패널들이 이 정도면 많이 변한 거 아니냐. 예.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 돌아온 게 아주 이례적으로 비치는 네. 이런 모습이고 민생을 강조한 것도 저는 평가해 줘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분이 진짜로 변화한 것이냐, 변화한 척하는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몇몇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특검 문제인데 네. 여전히 요지부동이죠. 또 자기는 뭐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라는 인식. 네.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본인이 지금까지 그 수사가 지연되고 진상이 규명 안 된 책임자인데 대래 내가 엄정하게 진상 규명하라 그랬다. 네. 그리고 국방장관한테도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왜 했냐. 네. 이렇다 좀 다른 보니까. 얘기를 했어요. 왜? 수사 외압 얘기 질문이었는데 다른 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9개월 동안 네. 해온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안 돼서 문제인데 자기가 그걸 마치 엄정하게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럼 누가 도대체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이냐? 여전히 피해가는 모습에서 이제 진정성의 문제가 여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고 네. 결국 이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상이 있어요. 네. 어떤 군림하고 통치하는 자기 대통령 상이 있고 그 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이 강하다 보니 네. 거기서 벗어나야 진짜 변화를 할 수 있고 협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물속의 공기방울 같은 세계에서 여전히 갇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에서 참 답답하다는 느낌이죠. 아직까지 그 큰 틀에서 변함은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언론에서는 뭐 지금 다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이렇게 일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또 그러면서 또 이게 정치 공세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디올백 사건은 야당의 정치 공작이 아니라 처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호의를 갖고 접근했던 네. 최재형 목사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뭐 이게 야당에서 뭐 공작하고 몰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특검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 이게 정치 공작이다 그러면서 또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네. 털었던 사건 아니냐. 그 얘기도 좀 그런데. 아니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남의 정권 검찰총장 어디 외국에서 하셨나. 네. 아니 본인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전 정부보다도 그 전 정부의 검찰총장 산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논리성, 그 책임성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꾸 너절너절 변명하는 그러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네.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인다. 굉장히 자신 없는 태도로 좀 봤어요. 어쩌면 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된다면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민정수석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에 공수처가 네. 힘을 내고 있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그렇죠. 하니 그러니까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민정수석을. 이런 것들이 다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떼낼 건 떼내고, 장악할 건 장악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대통령실을, 기관 세력을 관리하는 아하. 어떤 하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과 아울러서, 특검 공세 등 민심으로부터 포위되어 있는 권력이
이제 자기 수성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네. 저 방어 수성 전략에 만전을 기하자 이러면서 자기 권력에 대한 어떤 관리 정비 어떤 수호적인 어떤 그 기조에서 나온 것이지. 아니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가지고 출석하겠다든가. 네. 뭐 사실 기자들도 문제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 건을 질문한다면 검찰에 소환 요청이 있으면 가겠냐 안 가겠냐. 뭐 이렇게 좀 콕 집어 질문을. 아 저라면 뭐 자꾸 뭐 어떻게 생각해 묻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들이 다 수사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받을 거 확실하게 받고, 네. 예,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응분에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도 부족하시면 특검하셔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답변이다 할 수도 있을 그런데 건데요. 뭐 탄압당했다고 그래 네. 버리니 참.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이 소동이 그러면 왜 일어난 겁니까? 아, 대통령이 돼서도 탄압당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자, 거기에다가 네. 민정수석 내에 한마디만 더 할 건데 민심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네. 이거는 검사 출신한테 민심을 청취하겠다 이 얘기는 개장사한테 동물복지와 동물 생태계 조언 듣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개장사가 알긴 많이 알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동물복지 정책을 알겠다고 그래 개장사를 불러. 네. 그게 개장사지 그 뭐 검찰 검사 출신이 무슨 민심입니까? 그건 피의자 심리지. 민정수석실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입니까? 사정기관들 관리 단속하고 본인의 어떤 그 방어 어떤 로펌 어떤 그런 역할하는 그거를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것이다. 그래서 검사 출신 김주현 지금 전 법무부 차관이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예. 지명이 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자 예. 검찰 인사 업무를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예. 장악을 하기에는 최적임자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민심 청취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만은 네. 그건 법기술자가 할 영역이 아니라 정무팀에서 해야 될 영역이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이 힘을 내고 있다는 거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그러지만 사실 2014년에 기관 세력이 붕괴된 데서 그 단초를 봅니다. 네. 검찰은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사건. 네. 그다음에 기무사는 정윤회 문건으로 인한 박지만 동기생 네. 조기 숙청. 예. 그다음에 또 국정원은 서울시 간첩 조작. 이게 다 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네요, 다. 그래가지고 검경 국정원이 다 무너지자 이제는 청와대 민정도 거의 초토화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기칠람을 하면서 네. 가분수 권력이 돼버린 거거든요. 점점 이제 위에서 힘이 모이니까 기둥은 비실비실한데 지붕이 무거워진 거예요. 네. 그게 정권 붕괴로 이어졌어요. 저는 어쩌면 박근혜를 수사한 윤석열 그 특검팀의 팀장이 기관 세력을 제대로 정비하고 장악하지 않으면 당분간 이 권력의 누수와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모든 칼날이 본인을 향해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해졌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수성을 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자, 어제 최상면 특검법 얘기도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건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직접 특검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어제 기자회견 전에 네.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냥 예전같이 몇 시간 만에 단칼에 반대하고 이 말은 못 쓸 거다. 네네네. 우선 시기 문제 얘기할 거다. 네. 왜 지금이냐. 두 번째 절차 얘기할 거다. 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놀면서 은근하고 사실상 반대로 얘기하지 않겠냐.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정권은 예측이 틀리는 법이 없습니까? 예상대로 됐네요. 아니 거의 그대로 항상 됐네요. 이건 예측한 대로 왜 이렇게 맞냐고. 그게 뻔한 수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대통령 말 중에 제가 한없는 슬픔을 느끼게 되는 대목은 네. 본인이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왜 했으며 그 철저히 엄중하게 진상조사에 재발 방지하라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 네.
지금까지 국민들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토록 목 놓아서 9개월간 했던 얘기인데 그런데 경북경찰청은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뭐 수사 가닥도 못 잡고 있고 네. 아니 국민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무슨 얼빠진 수사기관이 9개월이 지나도 그래 수사의 내용이 안 나옵니까? 난 이런 기관도 처음 봤고 네. 그걸 수사하던 박정원 대령은 전시에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항명죄란 제목으로 그렇죠. 군사재판을 받고 있고 방금 수괴 뭐 이렇게 처음에는 네. 그리고 또 구속시키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모든 진상규명이 더 멀어졌는데 이런 거를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마치 본인이 진상규명에 앞장선 것처럼 얘기할 때 나는 예상은 했지만 네. 이 가슴이 무거워지고 한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그 답답함에 네. 정말로 어떤 그 참 뭐 먹먹해가지고 참 한동안 좀 먹먹하던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인의 어떤 논리성과 책임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저렇게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이제 끝까지 버틸 요량이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네. 상당히 우리 시중에 알려진 것보다도 많이 나가 있습니까? 많이 잘 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김기한 사령관 최근에 조사 받았고 뭐 유재현 법무관리가 몇 번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네. 우리가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여론이 참으로 이 아니란 판단을 하는데 네. 우선 집단 오보가 보수 진보지를 막론하고 다 뿌려졌어요. 오보가 있습니까? 아, 예. 김기한 사령관이 네. 지난 5월 4일에 공수처에 소환돼 가지고 대통령의 경로와 외압을 부인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게 오보입니다. 아, 가가지고 예.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아, 그 부분은 아예 뺐군요. 본인이 진술 취재가 거부, 안 된 거예요. 진술 거부를 한 거네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대통령의 외압을 시인하게 되면 여태까지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위증을 한 죄가 또 추가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번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부인을 하기에는 관련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을 압박하기 위해서 각종 대질 신문 등 네.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김계환 사령관은 네. 묵비권을 선택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변호사를 왜 안 들고 갔을까? 그것도 제가 놀랍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거기 변호사가 친여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변호사조차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아. 그리고 가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 뜻을 네.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언론이 다 이 부분을 놓치고 엉뚱한 기사를 쓰는데 이건 대한민국 언론사의 집단적 오보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네. 와가지고 별다른 진술이 없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사실과 다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박정원 대령에 대한 저 구속과 기소, 그 항명 사건이죠. 네. 또 사건 기록 회수 등도 그 일부 진술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아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 뭐 사법정책 토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도 조금 사실과 다른 게 네. 말은 그렇게 한 게 맞지만 모든 언론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저기 이시원 공직기강 네.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때 다섯 번 전화에 밤늦게 한 번 통화가 됐고 네. 그것이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된 경위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공수처가 더 알고 있는 거 없을까? 아, 더 있다는 겁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누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입건을 주도했는지도 좀 어느 정도 진술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예. 법무관리관실의 그 육사 출신, 고시 출신, 네. 육사 고시 출신 그 중령이 네. 돌연 보직이 이동되는 거를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그 같은 육사 출신 국방부 검찰단장하고 네. 이게 다 법무관리관실에서 소통하면서 네. 박정원 대령을 기소하게 몰고 간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치워졌어요. 다른 데 지작사로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4시간 조사와 그 다음번에 소환에서도 어느 정도는 진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간단하게 보지 마시라. 지금 공수처 수사가 심각하고 그걸 보고
대통령실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교체했다. 아, 바꾼 것이다. 예. 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바꾼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법무관리관,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아, 쟤들이 무리한 걸로 하고 이 한 보따리로 싸서 대통령하고 이제 분리 작업. 이거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에 가면 분리수거함 예. 있잖아. 예. 그러니까 여긴 대통령이고 여기는 저기 과잉 충성에다 실수한 그놈들 몫이고 이게 대통령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갈라치고 분리하는 분리수거 단계다. 분리수거 단계. 이게 공수처 수사가 들어가면서 바뀐 판이 바로 이거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기 최근에 전직 검찰 인사를 한번 사적으로 만났나 봐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언론 기관 내에 돌고 있는데 직접 그 검찰 인사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인데 윤 대통령하고 네. 만난 예. 그 뭐 내가 경로했다는데 녹취 파일 있냐? 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말이 나오고 예. 2, 3일 후에 김시원이 잘렸어요. 이시원이 예. 이시원이. 공직경비서관. 그러니까 이제 잘라낼 거 잘라내고 본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정권이 지금 네. 공수처에 이어서 특검으로 가는 길목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고 최대한 막아보자고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분위기의 압력을 공수처 제4부에 그 수사팀이 지금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그 뭐 권한대행이 일부장이 한다는 거예요. 네. 4부 중에. 예. 근데 최상병 수사는 4부에서 하거든요. 근데 뭐 검사 좀 지원해달라, 뭐 예산 행정 지원 이런 결제 올릴 거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결제 안 안 해주고. 예. 안 해주고 제4부를 완전히 청내에서 왕따를 시켰다고 청내에서. 이래가지고 수사에 대한 무형의 압력이 지금 말도 못하게 가고 있어요. 이래 놓으니까 그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들을 조금씩 내고 있다. 조금씩 이렇게 내고 보시는 있는 거군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한편으로 엄정하게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지냐 않느냐는 말의 실체입니다. 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증거인멸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걸 뻔히 아는데 공수처가 더 이상 그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거나 뭔가 할 수 없도록 모든 길목을 지금 막고 결제 안 해주고 네. 이래가지고 고사작전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네. 이유가 지금 공수처가 지금 저기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수사를 좀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이 하고는 필요하다. 있지만 예. 평가는 해줘야 되겠지만 너무 어렵다. 온갖 외압을 다 받고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공수처 상황 또 아주 아마 최신 정보들을 많이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만에 오로지 저는 네. 이 사건에 아주 모든 걸 걸었으니까. 네. 또 어제 기자회견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두 사람 관계를 질문을 했었는데 기자가 뭔가 뭐 회복됐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해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대통령 말로 봐도 이미 뭐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듯이 네. 호접해버렸듯이 네. 이제 남의 자식이다. 걔 내 자식 아니다. 네. 뭐 본인이 뭐 알아서 정치적으로 컸는데 여당 대표까지 하고 장관도 했고 그 정도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하는데 왜 더 이상 20년 동안 내 밑에서 이러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걔 많이 컸어요. 이럴 때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그렇지. 됩니까? 예. 걔 많이 컸어. 예. 내가 밥 먹자 그래도 안 와. 이런 어떤 그 뉘앙스라고 저는 읽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곧,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려면, 이게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 권력을 내주고 비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리모트 컨트롤하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이거는 여권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존립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될 수 있는 길은 이제 한동훈은 나의 어떤 정치적 적자이자 나의 한계를 청출어람 넘어설 수 있는 장강의 뒷물결이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는 내 시대가 아니라 한동훈의 시대다. 이 정도
선언은 나오고 옛날에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넘겨주듯이 네. 그리고 자기는 백담사로 가듯이 아, 그런 정도의 어떤 게 있어야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공간을 갖고 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거지. 지금같이 저렇게 저 특검 받을까봐 벌벌 떨고 이제 저 이재명 대표한테 잘해보자고 자꾸 신호 보내고 전화 걸고. 예. 이러면서 여전히 한동훈은 걔 남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니요. 네. 뭐 이런 식의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딱 출마한다? 난 여권 분열이라고 봐요. 그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항상 요 부분에서 예. 보수가 정말 팽팽한데 예, 요거는 참. 수도권하고 대구 경북으로 딱 장작 쪼개지듯 딱 쪼개진 것 같아요, 여론이. 네. 예. 그런데 옛날에 이제 민주당도 한번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분열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아주 그 심한 내용을 겪었는데 그 상황을 국민의힘이 겪게 되지 않을까. 아, 그 정도로 그때는 갈라진다? 호남과 수도권이 맞습니다. 분열돼서 예. 쪼개졌잖아요.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데자뷰로 국민의힘에 나올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커졌는데 그 기폭제가 저는 한동훈이라고 한동훈 본다. 위원장이다. 그렇다면은 대통령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호 의원이 됐습니다. 선출됐는데 계속 이제 그 TK를 주류로 네. 인식하고 거기서 수상을 하는 모드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은 더 소외감 느끼지 않겠어요? 네. 안철수, 나경원 이런 양반들 다 개털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돼도 이런 상황인데 네. 이렇다면은 일단은 이 수도권 리더십의 공백을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메우느냐 마느냐 그리고 극기야는 여권 분열이라는 파국을 감수할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새로 등장하는 게 되게 못마땅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비극의 결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부자 관계를 절연하고 자기 길을 가든가 아니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로 다시 품 안에 안기든가. 네.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중간지대가 없는 문제다. 이게 중간지대가. 그래야 우리가 해석의 유연성도 있고 여지란 게 있는 건데.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 윤 대통령의 관계는 지금 도 아니면 뭐요? 계속 고개 숙이고 아바타로 탈 거야 말 거야. 아니면 너 죽어 그러면 내가 내 길 가겠다는데 해가지고 이제 부자 관계 절연하고 비극이 시작되는 그건 오이디푸스 상황이다. 아하. 이런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요. 민주당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대가 된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합니다.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4파전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초기에 바깥에 일반 당원 또 강성 지지층들은 추미애 당선자를 많이 선호했는데 실제로 현재 원내 분위기는 정성호 의원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느냐. 아하. 이런 어떤 그 관측들이 우세해 보이고 사실은 요즘 추미애 전 장관이 갑자기 방송 출연이 또 끊어졌어요. 초기에는 엄청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바깥에 여론몰이라는 게 네. 안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역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은 것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추 장관은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사실은 586 세력들한테는 비주류였고 이러다 보니까 당내 건재한 그 세력들이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국회의장 캠페인을 벌이는 게 이제는 본인한테도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추 장관 방송 섭외했다가 거절당한 언론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심지어 친구까지 투입해가지고 그 여러 인터뷰 딸래도 실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 자체가 의원들이 지금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여론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앞서긴 한데 전혀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래서 원내 분위기는 정성호 의원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정성호 의원이 요즘 언론에 무지 많이 나와. 그러니까요.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반대로 많이 나오세요. 이게 대조적이에요. 예. 이런 데서 서로 전략적 이익을 계산해 보니 정성호 의원은 지금 나갈 때고 추미애 의원은 조금 접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 분위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짧게 예.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 전화했던 부분하고 비선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아니, 지금 그러니까.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 부인은 그때 공조직은 다 사의 표명하고 있었고 완전히 식물 대통령실이었어요. 네. 근데 비선이 때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은 영문을 몰랐던 건 맞아요. 박영선 국무총리 얘기 나올 때도 영문을 몰라서 허둥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그냥 말년병장 같은 일종의 어떤 일 안 하는 분위기였고 네, 네. 다 비선이 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안부 인사 전화를 했던 게 저번에 함성득, 네. 임협백 두 고대 교수 출신의 그 폭로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맞아떨어지고 거기서 얘기한 게 실제 영수회담에서도 네. 상당히 저는 사실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일이 하기엔 길고. 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차마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한테도 말 못하지 못하는 초조함, 불안, 두려움을 비선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일종의 어떤 러브콜을 보냈다. 러브콜을 보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 노무현식 대연정은 아니더라도 소연정을 제안한 소연정이다. 거다. 예. 그거예요. 국무총리 내드리겠다. 이건 소연정 제안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댓글에 제갈량이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사마이지. 사마이다. 예, 알겠습니다. 글까지 나왔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뒤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문희정 평론가 알파과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세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 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벨라코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4일입니다. 언론 지수를 공개를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이 62위를 기록을 해서 지난해보다 15단계 떨어졌는데요. 우리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예상했던 것이다. 네, 결과 아닌가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순위가 높은데?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네. 굉장히 심각하다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비판했다가는 또는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 안 붙였다가는 바로 수사 들어가고 네. 압수수색 받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것만 보면은 62도 좀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언론 저도 지수? 크게 예. 동의합니다. 네, 이거는 예상했던 바였고요. 네. 처음부터 거의 그 후보 시절 때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기도 하고 네. 뭐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부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단계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보 시절부터 예상했던 후보 시절부터 예상이 됐습니다. 예. 저는 그게 딱 보였습니다. 아, 딱 보였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상하죠. 그 일리아 교수님도 예상을 했었고 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왜 대통령으로 뽑혔을까요? 뭐 그건 이유가 따로 있죠. 근데 또 지금은 그 국경 없는 기자의 그 네. 그래프까지는 나왔는데 그래프 보면 딱 항상 내려가는 경우가 딱 공교롭게도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윤석열 때 네.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보수 있어요. 정부 들어섰을 때. 자,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총 몇 개 나라가 지금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 평가가 되고 우리는 어떤 분류가 지금 되는지 말씀처럼 언제 높았고 언제 또 떨어졌는지 충분히 예상은 가능하긴 한데요. 네. 일단 전 세계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매년 이제 발표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김대중 정부 요 시절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는 31위까지 31위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의 예.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69위, 박근혜 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졌고 이번에 62위죠. 자, 사실 지금 상황은 문제 있음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러면 왜 문제 있다고 평가를 했느냐? 저는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도 뭐 이걸 얘기를 하면은 수사를 받으러 오라거나 압수수색당한 일이 많아서요. 네.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 네. 2022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기자들과의 소통 잘 안 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언론 덧탐사를 비롯해서 뉴스타파, 뉴스버스, 경향신문, 시민언론 민들레 압수수색 당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시민위원회가 입틀막 심의하죠. 정부 비판적인 방송사 상대로 법정 제재 남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히 대통령 부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중징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상충의 위험이 커졌다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진그룹이 YTN 인수했죠. 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인수했죠.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 대부분 소유주는 어디죠? 건설사들입니다.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만 그러냐? 미국도 사실은 별로 순위가 높잖아요. 네. 55위거든요. 미국 낮네요. 예, 생각보다 낮다. 왜? 네. 자, 미국 대기업이 미국 언론사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러시아는 정확한 숫자는 아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안 말해도 되는 굉장히 낮게 있고요. 예. 뭐 거의 이제 중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의 나라랑 네.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반대로 조금 또 신기한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수가 조금 올라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조금이지만 예. 조금 올라간 것도 좀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이고. 근데 우크라이나 순위가 우리보다 높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대한민국보다? 우크라이나 상황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에 우크라이나는 보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모든 보도는 정부를 거쳐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한 우크라이나보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네, 뭐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뭐 그건 충분히 또 어쩌면 그렇죠. 좀 이해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는 뭐 아예 지금 뭐 반대 언론, 반정부 언론은 다 전면이 폐지가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기자 활동이 거의 불가함에 가깝고 웬만한 이제 푸틴을 비판하는 언론사나 기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리아 교수님 일반 시민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인이잖아요.
살짝 위협감을 느끼시는지. 혹시나 위협감 느낍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가족들이 러시아에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웃 나라 일본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라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지금 라인을 좀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평론가님? 네, 이 라인이 네이버가 만든 네. 메신저긴 한데요. 일본 국민의 83%, 뭐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거의 메신저입니다. 카톡 같은 거네, 우리 따지면. 맞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라인 야후라는 네. 곳인데요. 이 라인 야후의 주식을 64.5% 가지고 있는 A홀딩스라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홀딩스의 지분을 우리나라의 네이버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거의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일본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라인야후 측에서 약 44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총무성이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행정지도가 3월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인야후 측에서 저희가 네이버와 기술 협력을 앞으로 축소해 나가고 네이버 의존도를 줄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인 4월 16일 날 또다시 2차 행정지도가 나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아하. 어떻게 줄일 거고 언제까지 줄일 거고 그 굉장히 압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7월 1일까지 정확하게 답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행정지도 내용 자체를 보면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본 측에 넘겨라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다만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라는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지분에 있어서 네이버 쪽으로부터 받아내라 소프트뱅크를 압박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혹시나 플랫폼 아주 이 한국 플랫폼이긴 한데 자기 나라가 지금 디지털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이거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뭐 그 작년에 있었던 정부 노출 사건을 가지고 그걸 이제 변명으로 쓰고 실제로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국민 메신저로 취급을 받지만 그보다 라인이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태국이나 뭐 어마어마합니다. 대만이나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라인을 장악하게 되면 동남아 메신저 거의 그쪽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큰 돈이 숨겨 있는 그런 잠재적인 자본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뭐 대한민국 정부도 약간 일본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니까 이게 기회다라는 그때가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에요. 막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도 이거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죠? 저 우리 정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정부 측 관계자는 계속 인터뷰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기업의 문제인데 왜 정부가 관여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은 관여할 때가 아니고 네이버가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시점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일본이 그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게 유독 라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하게 행정 지도를 내리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를 압박하는 거고 이거는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 기업이고 어떤 것도 정부 측에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라든지 또는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일본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되는데라고 계속 제동을 걸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우리가 들어줘야 돼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기업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일개 민간 기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뭐 지네 기업 합작했던 기업 간의 내부 문제겠지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동남아에서요 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2억 명 정도 된다고 2억이나 하거든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일본이 왜? 자 아니 소프트뱅크도 가만히 있는데 일본 정부가 왜 굳이 나서서 라인을 약탈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석유, 원유로 취급받는 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예.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자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역외로 나라 밖으로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동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자, 일본이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일본인들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왜 한국 기업이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틱톡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틱톡 금지법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이 틱톡인데 이거 중국이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건 재판을 좀 해봐야 알 것 같기도 한데, 뭐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일본의 행정 지도, 행정 명령은 거의 법률과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일본은 관료들의 힘이 굉장히 너무 센 나라입니다. 셉니다. 예. 엄청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행정 지도 법적 구속력 없으면 대충이 안 돼요. 아니에요. 예,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 행정 명령, 행정 처분에 대해서 재판으로 다투는 게 이제 행정 소송인데,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하고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 소송을 왜 하는데 이길 수도 없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걸 갖고 그것을 사법적으로 다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미국도 지금 틱톡 관련돼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거 관련해서 재판을 걸고 있고 사법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빌미로 지금 각각 기업에 경고를 한 상황인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합동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은 어느 정도의 변명을 써서 상대방의 지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틱톡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자기 나라의 대국민이 대량으로 개인 정보가 다른 나라로, 그것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동 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중국은 네.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어떤 그 조항이 있냐면은 제7조에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본인 그 조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정부에 넘겨야 되고 그걸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틱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 국가 안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정보를 다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나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는 라인 이용자의 정보를 우리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고 없어요. 그런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톡하고 다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적대적인 관계고 그렇죠. 서로 적성국가 맞습니다. 같잖아요.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하고 일본,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난 우호 관계 기시다 아닙니까? 총리가 좋은데 지금. 예, 네. 아니 친구의 뒤통수를 이딴 식으로 칩니까? 누가 친구한테 삥을 뜯습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네. 이 일본이 외국 기업, 이게 사실은 딱 반반한 거예요. 서로 경영권.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력을 대지만 일본에서 하는 거니까 50대 50으로 하는 건데 51대 49가 되면 경영권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이렇게 일본이 외국 기업 뒤통수 친 경우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뒤통수를 대표적으로 맞았었죠. 맞았어요? 2019년에 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네.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엄청 다 난리가 났었죠. 힘들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닛산 하고 르노 간의 합작에 네. 있어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갑자기 그 일본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때도 내부를 보면은 아니 르노라는 프랑스 회사와 닛산이라는 일본 회사가 서로 합작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르노의 입김이 세지는 것을 경계해서 의도적으로 일본 측, 그러니까 닛산 측 관계자들과 일본 정부가 짜고 이런 식으로 쳤다. 이런 식의 구속. 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곤 회장이 그 당시 이렇게 구속을 당하면서까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당시 외신들이 이거는 진짜 닛산 그 곤 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기괴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그래서 오죽하면 곤 회장이 굉장히 기괴한 방법으로도 기괴한 방법으로 탈출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 닛산 지분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뀝니다. 바뀌게 되죠. 43%에 달하던 르노의 지분이 결국은 2022년에 15%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경영권 관련된 거네요. 입장 바꿔가지고요. 저희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그 가해 기업에 한국 자산을 매각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본 기업들한테 니들 절대로 배상금 내놓지 마. 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서 계속 협박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대화 끊어지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거 아닙니까? 일본은 자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면서 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네. 그 후보 시절에 또 어느 한 후보가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영업사원이 1호가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죠.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구호가 어디 갔는지. 좀 안타깝다. 영업사원이라면 이거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또 이웃나라 러시아도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5번째 임기를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자, 뭐 연설도 어려운 시기에 단계를 강조했는데 9분간 연설을 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2단계에 와서 푸틴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놀랍지도 않고요. 네. 또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아하. 푸틴이 취임식 할 때마다 취임식은 항상 5월이거든요. 네. 러시아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부터는 바뀌었지만 5월이 됐죠. 네. 항상 푸틴이 취임식에 이제 자기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그 러시아 말에서 그게 5월의 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지시를 냈어요. 뭐 2030년까지 러시아가 뭐 GDP가 어떻게 돼야 될 거고, 뭐 수명이 어떻게 돼야 될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다 그렇게 세웠어요. 네, 재미있는 게 2012년에 푸틴이 이제 다시 3선으로 성공했을 때부터는 똑같은 이제 5월의 지시를 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거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공률이 10%밖에 안 돼요. 아, 지시 이행할 수 있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 심지어 12년에 예. 푸틴이 지시한 것 중에 지금의 2024년에 보면 목표치가 훨씬 더 낮아졌어요. 지시를 다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께 또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 12년 5월의 지시를 보면 앞으로 러시아가 2020년까지 포르투갈 GDP를 초월하겠다. 아, 포르투갈을 이기겠다. 라는 딱 그 라인이 예. 밈이 됐었거든요. 예. 우리가 포르투갈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푸틴이 자기 지시를 내렸을 때, 자, 거기 포르투갈 어떻게 됐나? 라는 밈이 돌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그래 초월했나? 벌써? 초월 못했죠. 못했죠. 네, 못했죠. 자, 야, 놀랍습니다. 예. 러시아 분들도 유머러스합니다. 밈 같은 거 보면 재밌고요. 유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슬픈데. 아, 슬픈데요. 예. 5번째 이제 임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네. 가겠죠? 예. 푸틴은 더 강력해지겠죠. 네. 네. 6년 임기예요. 6년입니다. 예, 6년 임기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6년 임기가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또 할 수도 있을 2030년 네. 대선에 또 나오시겠죠. 그래서 거의 종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전에 그 대선에서의
당선 지지율 있잖아요. 네. 득표율을 계속 높여왔고 이번에도 83%를 넘었어요. 훨씬 넘겨가지고 됐기 때문에 확고하게 자기 권력이 공고화됐고요. 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임기 초반 아닙니까? 게다가 네.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더욱 승기를 잡아가겠죠. 그리고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8%를 점령을 한 상황이고 네. 러시아로 편입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정말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에서 러시아가 더 이길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저는 푸틴 입장에서 뭐 급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장기화될 장기화될 것이다. 네, 예.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계속 이어질 거고, 근데 또 지금은 경제 전문가를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27년인가 2018년까지는 그러니까 최대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로 꼽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돈을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고, 전쟁 비용으로. 네, 예. 전쟁 비용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을 이제 뽑고 동원해서 그렇죠. 전쟁으로 보낼 때는 엄청 큰 돈을 돈이 들죠. 하거든요, 예, 계약금으로. 그래서 그런 돈은 일단 지금 올해와 내년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이 되어 있지만 한 3, 4년 후에는 확실히 그런 삐뚤거림이 보여질 거고, 이게 돈이 끝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조금 장기화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또 전쟁의 기운이 또 여전히 감돌고 있는 중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 지금 장악했는데요. 여긴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두 가지 노림수,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네. 상황에서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하마스 괴멸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공격을 할 수 있어라는 공격할 걸 수 있다. 예. 보여준과 동시에 휴전 협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휴전 협상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맞아요. 협상안이 사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처음에 제출을 한 거였고, 네. 그 내용 중에서 지속 가능한 평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카타르, 이집트, 미국이 이제 논의를 해서 넣었어요. 이건 이제 하마스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하마스는 계속해서 영구적인 휴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스라엘은 영구 아니고 우리 잠깐 인질 석방을 위한 기간만 확보하는 거야 라는 건데, 여기서 하마스 측은 사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장애물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야 라고 사인을 할 준비를 하고 협상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파견까지 했는데, 네. 이스라엘 측에서 이 문구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영구 휴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고 틀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협상이 거의 와해된 협상이 상황이에요. 끝난. 예. 지금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뜻하고 달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타냐후 그 총리 발언도 그렇고, 지금 협상 이런 거 별로, 휴전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입장이 어떨까요, 그러면? 미국도 조금, 그러니까 네. 외부로 봤을 때는 미국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군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기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에 라파를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는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갈등이 많이 생겼고, 또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렇죠. 막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예. 그걸 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거에 또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동맹 국가를 그냥 그대로 대놓고 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의 어려운 출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지난번 주에도 좀 다뤘지만 반전 시위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심해야 되게. 예. 네,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코넬대 총장이 또 사임을 했거든요. 코넬 대학교.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단순히 반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어의 차원이 아니고 미국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정말 가장 많이 보장돼야 할 대학이라는 공간에 마저도 반유대주의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단죄하기 시작하고 네. 그거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서 총장들이 지금 3번째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아주 단초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국의 가치, 미국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수정헌법 1조예요. 그게. 예, 네. 맞습니다. 가장 그게 중요한. 반유대주의 프레임에 맥없이 지금 계속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미국 사회에 저는 더 큰 위기가 닥친 게 아닌가. 앞으로 반전 시위가 더 된다면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쪽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아무리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 트럼프 대통령 딱 반대되는 상황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야 교수님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SNS 홍보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